저는 이정우입니다. 40년 동안 강단에 서서 수많은 학생과 교사를 이끌던 교장직을 3년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지표는 언제나 논리와 원칙이었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독서와 글쓰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일과였죠. 그런 저에게 지난 열흘간의 유럽 여행은 40년 교육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이자 아내 선영과 단둘이 보낼 노년을 준비하는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도 중요한 학교 기금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했고 선영이 옆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전원 생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켜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아들 준영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 방금 도착했다. 어머니 잘 계시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준영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불안정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차게 네, 잘 계세요 라고 대답했을 녀석인데 오늘은 어딘가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집에 언제쯤 도착하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평생 엄격한 잣대로 학생들과 아들을 대했지만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그 준영은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집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택시 타고 오세요. 그 회피적인 태도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선영에게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볼까 하다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도착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진위를 파악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감정보다는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 최소희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다소 과장된 어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그녀의 인사는 예의 바르다기보다 연극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최소희는 늘 저를 대할 때 필요 이상의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따라 그 말투와 표정이 더욱 어색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준영은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저의 논리정연한 성격 때문에 늘 저를 어려워했지만 아들은 이미 패닉 상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장으로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하며 길러온 저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아,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저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이성적인 충격은 감정적인 충격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 요양원? 열흘 전 내가 이 집을 나설 때까지 멀쩡하게 학교 기금 결산서를 정리해주던 사람이 무슨 소리냐? 준영의 대답은 저에게는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셨고. 준영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논리 회로가 멈췄습니다. 아내 선영은 여행 전날까지 저의 강연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제가 출국 후 처리해야 할 학교 기금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복잡한 숫자와 논리를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작 열흘 만에 길을 잃거나 가스불을 켜놓을 만큼 심각한 치매에 걸렸다니요? 이는 교육자이자 논리학을 신봉하는 저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약이었습니다. 마치 중대한 시험 문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정신이 명료했단 말이다. 자네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때 거실 구석에서 커피를 들고 나타난 최소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치매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갑자기 악화될 수 있죠.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최소희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겨우 66인데 무슨 나이가 있다는 거냐?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요양원에 모시다니. 이건 명백한 월권이다. 최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3등급 치매 판정도 받으셨고 요양원 입소 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준영은 고개를 떨군 채 저희 둘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논리적인 직감은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의도된 시나리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야? 당장 가봐야겠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준영은 제가 당장 요양원에 가겠다는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면회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교장으로서 30년간 단호한 결정을 해온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내가 갑자기 요양원에 있는데 당장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소나 알려라. 최소희는 거친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아버님도 참.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가셔도 면회는 안 될 겁니다. 준영은 서둘러 차 키를 챙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소희야, 넌 집에 있어. 제가 현관을 나서려 하자 최소희는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불안감과 승리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제 머릿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복잡한 수수께끼를 앞에 둔 논리학자처럼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준영을 추궁했습니다. 준영아, 솔직히 말해라. 진짜 치매에 걸린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준영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준영의 말은 연약한 진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뭔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일에 바쳐온 교육자였습니다. 아들의 불안한 눈빛,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아내의 급작스러운 치매. 이 모든 요소는 교장으로서의 저의 논리적 사고방식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준영아, 내 어머니는 내가 떠나기 전날까지 학교 기금 서류를 정리해 주셨다. 내 어머니의 논리력과 기억력은 나보다 뛰어났어. 고작 열흘 만에 요양원에 갈 정도의 치매에 걸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 사실을 내 며느리 소희는 모르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니 알 터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내 며느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준영은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창백한 얼굴로 운전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경비원의 단호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내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억눌렀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방을 따로 정리해뒀어요. 저희 부부는 당분간 손님방을 쓸게요. 저희 집은 침실 4개가 있는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이 상황을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치매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안방을 비워놓음으로써 자신들의 기정사실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최소희는 이미 잠자리에 든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평소의 선영답지 않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누군가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화장대와 옷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책상 위에 펜과 자주 사용하던 수첩이 사라져 있었고 옷장의 옷들도 일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것만 골라 급하게 짐을 챙긴 흔적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교장으로서 수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온 저의 경험이 이건 명백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아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거지? 왜 최소희는 저렇게 냉정한 거지? 왜 준영은 계속 눈치를 보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선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가로등 불빛이 꺼지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준영이 일어나 요양원에 함께 가주길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최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저는 돌아서서 최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입고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이 덜 깬 것이 아니라 저를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려고 한다. 준영을 깨울 필요는 없어. 택시 타고 갈게. 최소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안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는 하시고 가셔야죠.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괜찮아. 가서 먹을게. 최소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관둔 듯 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그 인사가 진심이 아닌 빨리 가세요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고 택시를 잡아 요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직 면회 시간이 안 됐을 텐데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 있거든요. 꼭 봐야 해서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무거운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1시간쯤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청소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10시부터인데 그래도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내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이라면 지난밤의 모든 논리적 분석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아내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먼지가 묻지 않은 것을 보니 최근에 누군가 만졌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큰 홀에 여러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식판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괜찮아? 아내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놀라움과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당신이었어요? 빨리 나 좀 데리고 나가줘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아내 선영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여기에?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선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 보호자시군요. 면회 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방금 돌아와서요.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 궁금해서 일찍 왔습니다. 간호사는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박선영님은 3등급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셨어요. 특히 시간과 장소 인식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또렷하게 알아보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아내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눈빛은 연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논리적 직감이 옳았던 것입니다. 아, 아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군요. 잠시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요. 그리고 박선영님이 혼란스러워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아내는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데리고 나가줘요. 이거 다 소희가 벌인 짓이에요. 나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희가 어느 날 누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전부 모르는 척 치매 환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협박했어요. 아버님 명예가 달린 문제다. 아버님이 교장으로서 쌓아올린 명예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으면 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요. 아내의 말에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희가 저의 가장 큰 약점이자 자부심인 명예를 건드려 아내를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치매 등급 판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 모른다고 하니까 3등급 치매로 판정했죠. 그리고 나서 소희랑 준영이가 와서 짐을 싸더니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다 제가 치매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정식 면회 시간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곧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를 의식한 듯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내 아들 준영은 어디 있어요? 저는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박선영 씨의 남편 이정우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선영님은 공식 보호자인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등급 판정서와 함께 입소 신청을 하셨고 남편분의 동의서도 있습니다. 제 동의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출국 전에 사인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이 내민 서류에는 분명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공문서에 서명해온 저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제가 서명할 때 무의식적으로 넣는 특유의 작은 꺾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위조된 것 같네요. 이 서류는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범죄 증거가 될 겁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는 절차대로만 했을 뿐인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내를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곧 정식으로 아내를 퇴소시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아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아내를 속여 요양원에 가두었다니 이성적인 교육자인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최소희가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준영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녀왔다. 내 시어머니를 만났어. 최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어요? 그 준영은 어디 있니?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 지금 출근했어요. 회사에요. 저는 최소희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치고 아내를 구해내기 위한 논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최소희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소희의 냉정한 태도와 아내의 급작스러운 치매 판정은 제가 4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논리와 도덕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준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소희가 판정관이 방문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니?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소희가 그런 짓을 넌 정말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거니?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느냐, 준영아. 내 어머니가 치매면 내가 몰랐겠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등급 판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어. 내가 알면서도 묵인한 거지. 너는 내 어머니가 아닌 내 며느리 소희의 말을 따른 죄를 지은 것이다.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소희가 하자는 대로 따랐어요. 이 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없다고. 소희는 이 집이 자기 커리어에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때문에 아내를 요양원에 가두기 위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진실을 더 알아내기 위해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소희는 지금 어디 있지? 장 보러 나갔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가 안 올 때 얘기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니? 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쯤 소희가 아버지 해외여행 계획을 알고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이 집을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소희가 계속 압박했어요. 우리도 내 집이 필요하다고. 소희는 어머니를 방해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소희가 어떻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이성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소희가 복지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치매 등급 판정을 받게 도와준다고. 어머니를 속여서 판정관 앞에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게 했죠. 그리고 아버지 서명도 소희가 위조했어요. 소희가 컴퓨터로 사진을 찍고 포토샵 같은 걸로 편집해서 동의서를 만들었을 겁니다. 분노가 제 온몸을 뒤덮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나눈 대화 녹음해 둔 거 있니? 또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소의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위조에 사용한 이미지 파일 같은 게요. 좋아. 그럼 지금 소의 컴퓨터 확인해 보자.
시간이 없다. 저희는 최소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영이 노트북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자 박선영 치매 등급 판정 관련 요양원 입소 절차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저희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희는 의도적으로 치매 판정을 위해 계획을 세웠고 판정관에게 뇌물까지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준영이 급히 노트북을 닫고 저에게 눈짓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옛 동료 검사였던 신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태호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의감만큼은 여전한 친구였습니다. 태호, 큰일이 생겼네. 시간 좀 낼 수 있겠나? 자네의 법률적 조언이 간절하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오늘 점심 어떤가? 저는 최소희에게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리적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어요. 저는 신태호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아내가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부터 아내가 사실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 최소희가 어떻게 사기성 치매 판정을 유도했는지까지. 신태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명백한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실형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내의 진술, 위조된 동의서 사본, 그리고 최소희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뇌물 관련 이메일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어떤 증거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증거로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치매 판정관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해. 최소희가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모른다고 답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아내의 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 판정관의 양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신태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 담당 판정관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선배님은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소희의 경계를 완전히 풀도록 하세요. 특히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넘어올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니까요. 저는 신태호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교육자로서 명예와 논리를 중요시했던 제가 이제는 명예를 되찾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장 비도덕적인 연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찾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신태호가 알아낸 판정관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 저는 박선영 씨의 남편 이정우입니다. 제 아내의 치매 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양심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영님, 네, 기억납니다. 상급 치매 판정을 받으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셨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날 오후 박수진을 만난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치매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킨 대로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내에게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대가로 선생님께 불법적인 금품이 오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시간과 장소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위조된 서명과 제 실제 서명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는 며느리가 위조한 것입니다. 박 선생님, 누가 검사를 의뢰했습니까? 이준영과 최소희가 의뢰했죠.
선생님은 범죄의 중요한 증인이자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최소희 씨가 판정 전에 어머니에게 해야 할 행동을 상세히 지시했고 감사의 표시로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박수진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희가 검사를 의뢰했고 자신이 박선영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최소희의 지시에 따라 판정이 조작된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요양원 행사가 있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최소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소희야, 오늘 일찍 출발해야지. 내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실 거야. 어머니 건강이 염려되어서 곧 이 집을 정리하고 좀 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구나. 저는 그녀가 원하는 집 정리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최소희는 들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 듯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차에 타자 최소희는 계속해서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아버님.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사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볼게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좋아야지. 그럼 이사 문제를 소혜 내가 전적으로 맡아주렴. 요양원에 도착하여 아내와 만났을 때 아내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최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 판정관의 증언도 확보했고 증거도 충분해.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여기서 못 나갈 뻔했어요. 잠시 후 최소희가 정원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식사할 시간이에요. 이제 곧 가족들과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대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후 저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이미 박수진 판정관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공식 판정 결과만 믿고 입소를 허가했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니. 원장님, 제가 아내를 오늘 당장 데려가고 싶습니다. 모든 퇴소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퇴소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님의 치매 판정 자체가 무효화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대강당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최소희와의 대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퇴소 절차를 마친 후 준영과 최소희를 요양원 인근의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준영은 불안해했고 최소희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내가 이제 선영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선영은 치매가 아니니까. 최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치매잖아요. 함부로 데려가실 수 없어요. 저희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만 연기해라, 최소희. 다 알고 있다. 내 모든 계획을. 최소희는 당황한 듯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수진 판정관의 증언이 명료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선영님은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최소희 씨가 검사를 의뢰했고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내 시아버지의 명예를 이용해 협박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판정관에게 뇌물까지 주다니. 이유가 뭐냐? 최소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비웃는 듯한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왜요? 당연하잖아요. 그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님이 계시는 한 저희는 평생 독립할 수 없었어요. 그 집 강남의 좋은 아파트는 제 커리어와 품위에 맞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어머님은 늘 제 살림에 간섭했고 저는 그 지긋지긋한 간섭과 낡은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고요. 최소희의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은 경악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물러섰습니다. 소희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저는 녹음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최소희의 모든 자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최소희, 내가 저지른 일은 범죄야.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문서 위조. 너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아니, 감옥에 갈 것이다. 내가 저지른 악행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넘은 중죄다. 최소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영은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도록 해. 이 집은 더 이상 너희들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최소희 고소장은 내일 아침 일찍 신태호 변호사를 통해 접수될 거야. 각오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생의 고통을 벗어난 안도와 함께 저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내 선영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준영이가 오늘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새 직장에서 점심 먹고 바로 온다고 했나?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1시쯤 온다고 했어. 새 직장 첫 월급 받았다며 좋아하더라. 녀석이 철이 들었는지 얼굴이 밝아졌어.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전 신태호가 재판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최소희는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원이 사기 행각의 주도적 역할과 문서, 위조 혐의를 특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아들 준영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최소희에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범행 후 깊은 반성을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제가 겪은 가장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최소희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5천만 원에 저희가 사비를 보태 실버정예 센터 설립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센터는 부당하게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들의 법률 지원과 상담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아내는 상담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준영은 센터의 운영 담당자로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준영이 교도소를 방문하고 돌아와 전해준 소식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소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더군요. 출소 후에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려주고 싶대요. 저는 아내 선영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치유와 나눔의 길로 변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저희 부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희에게 남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저희 부부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남은 인생, 저희는 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이막을 맞이했습니다.